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답게 내부 분열을 걱정하며 중립을 취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독일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며 연합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었고, 미국은 결국 전쟁에 참가할 명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15년 5월 영국으로 향하던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며 미국인 128명이 사망하였고, 1917년에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연합국의 보급로를 차단하자 미국은 1918년 4월 참전을 결정하였고, 독일은 패배하였으며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최대 채권국이 되면서 영국을 대신하여 패권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내용은 두 편에 걸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29년 3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는 취임 연설에서 이제 빈곤은 사라졌고 미국은 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그해 10월 24일에 검은 목요일, 즉 공황의 출발을 알리는 주식 폭락이 시작되면서 대공황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경기 호황을 등에 업고 산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1년 사이에 1,300여 개, 3년 사이에 5천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과 공장도 줄지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렸죠. 게다가 미국의 공황은 유럽과 아시아도 덮쳤고, 1930년대에는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유럽의 산업국가들은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193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31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며 1945년까지 12년간 장기 집권한 인물인데요. 그가 실행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을 외치며 루즈벨트의 정책은 사회주의의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는데, 1936년 선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재선되면서 반대 세력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루즈벨트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공황이 가르쳐준 교훈, 즉 국가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발을 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고, 소득 분배,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주당 노동시간, 최저임금제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뉴딜 정책이 미국의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를 미국인에게 인식시키고 수정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뉴딜 정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1934년 제1차 세계대전 배상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던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권력을 주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연합하여 타국을 침략함으로써 공황 탈출을 기획하였는데요. 결국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동쪽을 안정시킨 후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고립주의를 유지하였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이 독일의 수중에 떨어지고 영국의 처칠이 도움을 요청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난 대영제국 7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무기대여법을 통하여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영제국 7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941년 8월 14일 처칠과 루즈벨트는 뉴펀들랜드 앞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소위 대서양 헌장이라 불리는 중립 포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공황에 깊어진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그해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기지를 급습함에 따라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남성에게 징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기계 공장은 탱크나 배, 전투기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하였죠. 유럽은 전쟁으로 대부분 공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시 물품은 미국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실업이 사라졌고 모든 물자와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국민 총생산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는데요. 그제서야 미국은 비로소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편뿐만 아니라 대영제국 역사 및 러시아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을 전후하여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동유럽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우려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터키와 그리스에 막대한 물자와 군대를 파견하며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이후 마셜 플랜과 더불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1969년까지 약 30년간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셜 플랜, 즉 유럽 부흥 계획은 1947년 6월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이 유럽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트루먼 독트린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셜 플랜에 대하여 소련은 코메콘, 즉 공산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창설하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대항하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여 대비하게 됩니다. 한편 1960년대가 되면 지난 러시아 역사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는 후르쇼프가 서기장이 되어 정권을 잡고 평화공존을 내세우며 미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미국은 1969년 제37대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외 간섭을 줄이는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이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3차례나 전쟁을 치르며 지쳤을 뿐만 아니라 1968년 68 혁명으로 자국 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냉전 시대의 정책 중 일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대탕트를 외치며 1972년 공산주의 대표국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및 제4차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 수급 문제는 미국에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쳤고 석유의 위력을 실감한 아랍 국가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1980년에 강한 미국을 강조한 보수주의자 레이건이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는 세금을 줄이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끌게 됩니다. 이를 레이거노믹스라 부르기도 하죠. 반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부르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이어가기도 하였는데요. 1987년에는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을 체결하면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냉전이 해체된 후 미국은 대외적으로 볼 때 1990년대 걸프전,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라크 전쟁 등 주로 중동 국가와의 대결을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1994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공장들이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노리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대신하여 IT 정보기술, 금융업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닷컴 버블이라 불리던 IT 산업의 거품이 사라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연방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 확대를 유도하며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였죠. 그런데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키는 등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는 오바마가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식에서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었지만 그 성과는 미국인을 만족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미국은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를 선택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2021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